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들던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이죠. 그런데 지금 독일의 라인메탈 공장을 가보면 생산 라인이 거의 멈춰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제 전쟁 없다며 기계를 방치했더니 녹이 쓸어버린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려 90조 원어치 주문이 밀려 있는데도 만들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전차 한 대 받으려면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창원입니다. 이곳의 공장은 50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적 덕분에 매일 전차와 자주포를 찍어내야 했거든요. 기술력이 낮다, 검증 안 된 저가 무기라고 조롱받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계약서에 도장 찍고 딱 3개월 만에 최신의 전차를 배달해버렸습니다. 지금 유럽 전체가 그 나라 공장 앞에 번호표 뽑고 줄 서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서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무기를 코웃음 치던 유럽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세계 최고라던 유럽 방산이 무너졌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시당하던 한국이 어떻게 유럽을 제치고 줄 세우는 나라가 됐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방산 이야기,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맛집 비유로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맛집으로 비유해 볼게요. 유럽에 아주 오래된 유명 맛집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K&DS, 전 세계 미식가들이 전차 요리는 역시 이 집이지 라며 찾아오던 곳이죠. 100년 넘게 장사해온 노포였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쯤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났거든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이제 전쟁 안 나니까 무기 살 필요 없잖아 라는 분위기가 퍼졌죠. 그래서 이 맛집 사장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님도 없는데 주방 인력 줄이자, 가스레인지 10개 중에 8개는 꺼두자, 요리사들 월급 아까우니까 해고하자, 이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평화의 배당금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국방비를 아껴서 다른 데 쓴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게 배당금이 아니라 빚이었다는 겁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폭발적으로 몰려들었어요. 유럽 전체가 무기죠, 무기죠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명 맛집의 주방은요, 가스레인지는 녹슬었고 요리사는 다 퇴사했고 식재료 납품업체도 문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손님이 스테이크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 5년 뒤에 오세요 라고 답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어떤 식당이었을까요? 유럽 맛집들이 에이, 저 동네 새로 생긴 집? 맛도 모르고 싸구려 재료 쓰는 데 아니야 라고 무시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식당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옆집에 매일 싸움 거는 이웃이 있었던 겁니다. 북한이요. 그래서 50년 동안 단 하루도 주방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가스레인지 항상 켜두고 요리사 24시간 대기시키고 식재료는 항상 냉장고에 꽉 채워뒀죠. 언제 손님이 들이닥쳐도 바로 요리할 수 있게요. 이제 유럽 손님들이 한국 식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전차 요리 가능해요? 한국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3개월이면 배달해 드릴게요. 유럽 손님들은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에이, 그렇게 빨리? 맛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받아보니까요, 폴란드가 2022년에 한국 K2 전차를 주문했는데 진짜 3개월 만에 1차 분이 도착한 겁니다. 그것도 성능이 기가 막혔어요. 그 순간 유럽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 식당 진짜 맛있다, 게다가 빠르다. 지금은요, 그 식당 앞에 유럽 국가들이 번호표 뽑고 줄 서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 상황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 방산 빅4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확히 5조 2208억 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이 네 회사가 1년 동안 번 돈이 5조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우리나라 편의점 1위 기업인 GS 리테일의 2024년 영업이익이 약 3천억 원입니다. 방산 빅4가 벌어들인 돈은 편의점 1위 기업의 17배가 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주 잔고입니다. 수주 잔고가 뭐냐면요.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미 계약이 확정된 주문량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만들어서 돈 받을 물량이죠. 이게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11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초로 100조 원 시대를 연 겁니다. 118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서울시 1년 예산이 약 50조 원입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이 쌓아둔 주문만 해도 서울시가 2년 넘게 쓸 수 있는 돈인 거죠. 이 수주 잔고의 의미가 뭐냐면요. 앞으로 4년에서 5년 동안은 무조건 팔 물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장사가 보장된 거예요. 손님이 미리 돈 내고 예약해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유럽은 어떨까요?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KNDS 같은 전통의 강자들도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합니다. 약 6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90조 원 정도 됩니다. 유럽도 주문 많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문은 많은데 만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유럽 방산업계에서는 지금 이런 농담이 돌고 있습니다. 155mm 포탄 하나 받으려면 손자대에 가서 받아야 한다. 전차 한 대 인도받는데 5년에서 10년 걸린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주문은 90조 원어치 쌓여 있는데 배달을 못하는 거예요. 식당으로 치면 주문서는 100장 꽂혀 있는데 요리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반면 한국은요. 폴란드한테 계약하고 3개월 만에 K2 전차 1차분을 배달했습니다. 유럽이 5년 기다려 라고 할 때 한국은 3개월이면 됩니다 라고 한 거죠. 배달 속도가 20배 차이 납니다. 같은 전차인데요. 이게 바로 유럽이 한국 앞에 줄 서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유럽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화의 배당금이요. 1991년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냉전이 끝났죠.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대규모 전쟁은 없을 거야 라는 낙관론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확 줄였어요. 그 돈으로 복지도 하고 인프라도 깔고 경제 발전에 투자했습니다. 이게 평화의 배당금입니다. 전쟁 안 해도 되니까 그 돈을 다른 데 쓴다는 거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방산 제조 기반 자체를 해체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 앞에 큰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이 공장 필요 없어 라며 기계도 안 돌리고 기술자도 해고하고 부품 납품 업체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전력 생산해야 해 라고 하면요. 불가능합니다. 기계는 녹슬었고 기술자는 다른 직장 갔고 부품 살 데도 없으니까요. 유럽 방산이 딱 이 상태입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이 전차 생산 라인을 다시 돌리려고 하는데요. 숙련공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안 만들었으니까 전차 만들 줄 아는 사람이 퇴직했거나 세상을 떠났거든요. 부품 납품업체도 없어요. 전차 변속기 만들던 회사, 특수 강판 생산하던 회사들이 다 사업 접었습니다. 30년 동안 주문이 없었으니까. 심지어 설계도가 있어도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설계도대로 만들 줄 아는 기술자가 없거든요. 이게 제조업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번 생산 라인을 멈추면 다시 살리는데 수십 년이 걸려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하고 협력업체, 네트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유럽은 그걸 30년 동안 스스로 부숴버린 겁니다. 그럼 한국은 왜 달랐을까요? 두 번째 원인입니다. 한국에는 북한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북한이라는 적 덕분에 한국 방산이 성장한 겁니다. 유럽이 전쟁 끝났다며 공장 문 닫을 때 한국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휴전선 너머에 100만 대군이 있으니까요.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기 공장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방산 공장은 50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창원에 가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같은 방산 기업들의 공장이 모여 있어요. 이걸 방산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이 클러스터의 특징이 뭐냐면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차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을 한 동네에서 다 조달할 수 있어요. 엔진 만드는 회사, 변속기 만드는 회사, 장갑판 만드는 회사, 전자장비 만드는 회사가 다 모여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이 3만 개 들어갑니다. 전차는 그보다 훨씬 복잡해요. 이 부품들이 하나라도 없으면 전차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유럽은 부품 업체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부품 하나 구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해요. 한국은 역공장 가서 이거 필요해요 하면 다음날 갖다 줍니다. 이 차이가 납기 3개월과 납기 5년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유럽이 갑자기 공장을 다시 살리려고 해도 한국을 따라잡기까지 최소 10년에서 20년은 걸립니다. 기술자 키우는데 10년, 협력업체, 네트워크 다시 만드는데 10년. 그 사이에 한국은 더 앞서 나가겠죠? 이게 바로 5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린 한국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입니다. 한국은 독일의 목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이 만드는 전차와 자주포의 심장,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가 독일제였습니다. K2 전차의 엔진은 독일 MTU 제품이었고 변속기는 독일 RENK 제품이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한국이 폴란드에 전차를 팔려고 하면 독일한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엔진 들어간 전차 제3국에 팔아도 돼요? 라고 물어봐야 하는 거죠. 독일이 안 돼 라고 하면 못 팝니다. 엔진 없이 전차를 어떻게 팔아요? 이걸 수출 승인권이라고 합니다. 독일이 한국 무기에 목줄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터키에 전차를 수출하려고 했는데 독일이 안 돼 라고 했어요. 터키가 쿠르드족 문제 때문에 독일이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무산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핵심 부품을 남한테 의존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이 뭘 했을까요? 엔진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산 엔진 개발에 뛰어들었고 2026년 현재 결실을 맺었습니다. HD 현대건설 기계가 만든 DV27K 엔진이 이제 K2 전차에 들어갑니다. 올해 1월에 폴란드에 수출할 K2 전차용 엔진 116대를 수주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한국은 독일한테 허락 안 받아도 됩니다. 전 세계 어디든 마음대로 무기를 팔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수출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차 빌려서 택시 영업했어요. 차 주인이 오늘은 차 못 빌려줘 라고 하면 영업 못 하는 거죠. 이제는 내 차를 샀습니다. 24시간 아무 때나 영업할 수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고요. 한국 방산이 진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 건 이 엔진 국산화 덕분입니다. 네 번째 원인입니다. 한국은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무기 수출하면 여기 전차요, 돈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폴란드 사례를 볼게요. 한국은 폴란드에 전차만 판 게 아닙니다.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폴란드형 K2를 폴란드에서 직접 만들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부품 공급망도 폴란드에 구축해주고 정비센터도 지어주고 폴란드 기술자들한테 기술 이전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전차 사는 게 아니라 전차 산업 전체를 얻는 것이 됩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기술도 배우고 나중에는 자기들 손으로 전차를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물건 하나 사는 것과 산업 전체를 얻는 것.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에스토니아 사례도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을 사기로 했는데요. 계약 조건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의 20%는 에스토니아 현지 방산업체에 재투자한다. 한국이 받은 돈 중 일부를 에스토니아 기업들한테 일감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에스토니아 정부도 좋고 에스토니아 기업들도 좋고 한국도 물건 파니까 좋은 겁니다. 이런 방식을
상생형 수출이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동네에서 장사하는데 그냥 치킨만 파는 게 아니라 동네 쌀집에서 쌀 사고, 동네 채소 가게에서 양배추 사고, 동네 배달 대행 업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전체가 그 치킨집을 응원하게 됩니다. 저 집은 우리 동네 발전에 도움되니까 단골 가자가 되는 거죠. 한국이 유럽에서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 한국 무기가 얼마나 팔리고 있을까요? 폴란드는 한국 방산 수출의 46%를 차지하는 가장 큰 고객입니다. 2022년에 1차 계약을 했는데요. 이건 긴급하게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거였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급하게 무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2026년 지금 진행 중인 2차 계약은 차원이 다릅니다. 폴란드 국방의 근간 자체를 한국 무기로 바꾸는 수준이에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폴란드 육군과 공군의 핵심 장비가 전부 한국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도 큰 건이 진행 중입니다. 루마니아가 주력전차 216대와 지원 차량 76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규모가 약 65억 유로, 우리 돈으로 9조 2천억 원입니다. 한 나라에서 한 번에 9조 원어치 무기를 사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사되면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단일 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루마니아 국방부는 올해 1월에 이 사업 절차를 대폭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한테 유리한 신호죠. 가장 상징적인 건 독일입니다. 독일은 한국 방산의 라이벌이었잖아요. 그 독일이 이제 한국한테 배우러 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 현지에 탄약과 미사일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인 독일 땅에 한국 공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독일이 이걸 허락했을까요? 자기들 공장이 녹슬어서 못 만드니까 한국 공장을 유치해서 무기 생산을 맡기려는 겁니다.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이 독일한테 기술 배우러 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독일이 한국한테 공장 좀 지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1월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독일을 추월했습니다. 한국 증시 시총이 3조 2,500억 달러, 독일이 3조 2,200억 달러. 한국이 독일보다 커진 겁니다.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방산기업 주가가 1년 사이에 75% 넘게 올랐거든요. 글로벌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은 AI, 전동화, 재무장, 2020년대의 3대 메가 트렌드를 모두 거머쥔 유일한 시장이 방산 수출이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무기를 팔면 30년 동안 관계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팔고 끝이 아니거든요. 이지보스를 해줘야 합니다. 부품도 계속 공급해야 하고 업그레이드도 해줘야 해요. 이걸 MRO라고 합니다. 유지, 보수, 정비의 약자예요. MRO 시장이 진짜 돈이 되는 부분입니다. 무기 판매 금액의 2배에서 3배가 MRO에서 나옵니다. 전차를 100억에 팔면 30년 동안 정비비로 200억에서 300억을 더 받는 구조예요. 한국은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MRO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완공되면 유럽 전체에 깔린 한국제 무기를 이 센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유럽의 한국 무기 정비는 전부 한국 기업이 한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냉정하게 리스크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유럽의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유럽연합이 한국 무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걸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산 무기 우선 구매 지침이라는 걸 강화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 무기 먼저 사고 외국 무기는 나중에 사라는 규칙이에요. 이 규칙을 피하려면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유럽에서 생산하면 유럽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에 공장 지으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한국보다 인건비가 비싸고 규제도 많으니까요.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유출 위험도 있어요. 유럽에서 생산하려면 기술을 공개해야 하는데 그 기술이 유럽 기업들한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제품 라인업의 한계입니다. 지금 한국 방산의 성공은 K2 전차,
K9 자주포 같은 지상 무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부가가치 시장은 따로 있어요. 첨단 전투기, 원자력 잠수함, 정밀 미사일. 이쪽에서는 아직 미국과 프랑스의 벽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이 탈락했습니다. 지상에서는 무적인데 바다와 하늘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세 번째 리스크는 지정학적 변동입니다. 지금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 이유가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이 무기가 급하게 필요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쟁이 갑자기 끝나면요, 유럽의 무기 수요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정치 상황도 변수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은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미군 지원을 줄이면 유럽 국방 예산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방산이 해야 할 게 뭘까요? 첫째, 지상 무기의 성공을 항공과 해양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성공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둘째, AI와 드론 같은 신기술에서 격차를 벌려야 합니다. 지금 개발 중인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이쪽이에요. 조종사 한 명이 드론 여러 대를 동시에 조종하는 기술인데 인구 감소로 군인이 부족한 유럽 국가들한테 아주 매력적입니다. 셋째, 유럽 현지화를 가속해야 합니다. 보호무역주의 벽을 넘으려면 유럽에 공장 짓고 유럽인 고용하고 유럽 기업들과 협력해야 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때 유럽은 한국 무기를 싸구려 복제품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평화에 취해서 자기들 공장을 녹슬게 놔뒀어요. 갑자기 전쟁이 터지니까 전차 한 대 만드는데 5년에서 10년 걸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5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적 덕분에요. 여기에 엔진 국산화로 독일의 목줄에서 벗어났고 상생형 수출로 유럽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과는요, 118조 원의 수주잔고, 5조 원의 영업이익, 한국 증시 시총이 독일을 추월하는 역사적인 순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2030년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성실한 준비와 압도적인 속도, 이 두 가지입니다. 유럽이 놀고 있을 때 한국은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투자든 사업이든 커리어든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남들보다 빨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방산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공이 KF-21 전투기와 잠수함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들던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이죠. 그런데 지금 독일의 라인메탈 공장을 가보면 생산 라인이 거의 멈춰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제 전쟁 없다며 기계를 방치했더니 녹이 쓸어버린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려 90조 원어치 주문이 밀려 있는데도 만들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전차 한 대 받으려면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창원입니다. 이곳의 공장은 50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적 덕분에 매일 전차와 자주포를 찍어내야 했거든요. 기술력이 낮다, 검증 안 된 저가 무기라고 조롱받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계약서에 도장 찍고 딱 3개월 만에 최신의 전차를 배달해버렸습니다. 지금 유럽 전체가 그 나라 공장 앞에 번호표 뽑고 줄 서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서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무기를 코웃음 치던 유럽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세계 최고라던 유럽 방산이 무너졌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시당하던 한국이 어떻게 유럽을 제치고 줄 세우는 나라가 됐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방산 이야기,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맛집 비유로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맛집으로 비유해 볼게요. 유럽에 아주 오래된 유명 맛집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K&DS, 전 세계 미식가들이 전차 요리는 역시 이 집이지 라며 찾아오던 곳이죠. 100년 넘게 장사해온 노포였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쯤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났거든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이제 전쟁 안 나니까 무기 살 필요 없잖아 라는 분위기가 퍼졌죠. 그래서 이 맛집 사장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님도 없는데 주방 인력 줄이자. 가스레인지 10개 중에 8개는 꺼두자. 요리사들 월급 아까우니까 해고하자. 이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평화의 배당금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국방비를 아껴서 다른 데 쓴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게 배당금이 아니라 빚이었다는 겁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폭발적으로 몰려들었어요. 유럽 전체가 무기죠, 무기죠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명 맛집의 주방은요, 가스레인지는 녹슬었고 요리사는 다 퇴사했고 식재료 납품업체도 문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손님이 스테이크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 5년 뒤에 오세요 라고 답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어떤 식당이었을까요? 유럽 맛집들이 에이, 저 동네 새로 생긴 집? 맛도 모르고 싸구려 재료 쓰는 데 아니야 라고 무시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식당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옆집에 매일 싸움 거는 이웃이 있었던 겁니다. 북한이요. 그래서 50년 동안 단 하루도 주방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가스레인지 항상 켜두고 요리사 24시간 대기시키고 식재료는 항상 냉장고에 꽉 채워뒀죠. 언제 손님이 들이닥쳐도 바로 요리할 수 있게요. 이제 유럽 손님들이 한국 식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전차 요리 가능해요? 한국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3개월이면 배달해 드릴게요. 유럽 손님들은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에이, 그렇게 빨리? 맛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받아보니까요, 폴란드가 2022년에 한국 K2 전차를 주문했는데 진짜 3개월 만에 1차 분이 도착한 겁니다. 그것도 성능이 기가 막혔어요. 그 순간 유럽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 식당 진짜 맛있다. 게다가 빠르다. 지금은요, 그 식당 앞에 유럽 국가들이 번호표 뽑고 줄 서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 상황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 방산 빅4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확히 5조 2208억 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이 네 회사가 1년 동안 번 돈이 5조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우리나라 편의점 1위 기업인 GS 리테일의 2024년 영업이익이 약 3천억 원입니다. 방산 빅4가 벌어들인 돈은 편의점 1위 기업의 17배가 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주 잔고입니다. 수주 잔고가 뭐냐면요,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미 계약이 확정된 주문량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만들어서 돈 받을 물량이죠. 이게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11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초로 100조 원 시대를 연 겁니다. 118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서울시 1년 예산이 약 50조 원입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이 쌓아둔 주문만 해도 서울시가 2년 넘게 쓸 수 있는 돈인 거죠. 이 수주 잔고의 의미가 뭐냐면요, 앞으로 4년에서 5년 동안은 무조건 팔 물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장사가 보장된 거예요. 손님이 미리 돈 내고 예약해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유럽은 어떨까요?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K&DS 같은 전통의 강자들도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합니다. 약 6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90조 원 정도 됩니다. 유럽도 주문 많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문은 많은데
만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유럽 방산업계에서는 지금 이런 농담이 돌고 있습니다. 155mm 포탄 하나 받으려면 손자대에 가서 받아야 한다. 전차 한 대 인도받는데 5년에서 10년 걸린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주문은 90조 원어치 쌓여 있는데 배달을 못하는 거예요. 식당으로 치면 주문서는 100장 꽂혀 있는데 요리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반면 한국은요, 폴란드한테 계약하고 3개월 만에 K2 전차 1차분을 배달했습니다. 유럽이 5년 기다려 라고 할 때 한국은 3개월이면 됩니다 라고 한 거죠. 배달 속도가 20배 차이 납니다. 같은 전차인데요. 이게 바로 유럽이 한국 앞에 줄 서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유럽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화의 배당금이요. 1991년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냉전이 끝났죠.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대규모 전쟁은 없을 거야 라는 낙관론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확 줄였어요. 그 돈으로 복지도 하고 인프라도 깔고 경제 발전에 투자했습니다. 이게 평화의 배당금입니다. 전쟁 안 해도 되니까 그 돈을 다른 데 쓴다는 거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방산 제조 기반 자체를 해체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 앞에 큰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이 공장 필요 없어 라며 기계도 안 돌리고 기술자도 해고하고 부품 납품 업체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전력 생산해야 해 라고 하면요, 불가능합니다. 기계는 녹슬었고 기술자는 다른 직장 갔고 부품 살 데도 없으니까요. 유럽 방산이 딱 이 상태입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이 전차 생산 라인을 다시 돌리려고 하는데요. 숙련공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안 만들었으니까 전차 만들 줄 아는 사람이 퇴직했거나 세상을 떠났거든요. 부품 납품업체도 없어요. 전차 변속기 만들던 회사, 특수 강판 생산하던 회사들이 다 사업 접었습니다. 30년 동안 주문이 없었으니까. 심지어 설계도가 있어도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설계도대로 만들 줄 아는 기술자가 없거든요. 이게 제조업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번 생산 라인을 멈추면 다시 살리는데 수십 년이 걸려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하고 협력업체, 네트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유럽은 그걸 30년 동안 스스로 부숴버린 겁니다. 그럼 한국은 왜 달랐을까요? 두 번째 원인입니다. 한국에는 북한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북한이라는 적 덕분에 한국 방산이 성장한 겁니다. 유럽이 전쟁 끝났다며 공장문 닫을 때 한국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휴전선 너머에 100만 대군이 있으니까요.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기 공장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방산 공장은 50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창원에 가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같은 방산 기업들의 공장이 모여 있어요. 이걸 방산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이 클러스터의 특징이 뭐냐면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차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을 한 동네에서 다 조달할 수 있어요. 엔진 만드는 회사, 변속기 만드는 회사, 장갑판 만드는 회사, 전자장비 만드는 회사가 다 모여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이 3만 개 들어갑니다. 전차는 그보다 훨씬 복잡해요. 이 부품들이 하나라도 없으면 전차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유럽은 부품 업체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부품 하나 구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해요. 한국은 역공장 가서 이거 필요해요 하면 다음날 갖다 줍니다. 이 차이가 납기 3개월과 납기 5년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유럽이 갑자기 공장을 다시 살리려고 해도 한국을 따라잡기까지 최소 10년에서 20년은 걸립니다. 기술자 키우는데 10년, 협력업체, 네트워크 다시 만드는데 10년. 그 사이에 한국은 더 앞서 나가겠죠? 이게 바로 5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린 한국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입니다. 한국은 독일의 목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이 만드는 전차와 자주포의 심장,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가
독일제였습니다. K2 전차의 엔진은 독일 MTU 제품이었고 변속기는 독일 RENK 제품이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한국이 폴란드에 전차를 팔려고 하면 독일한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엔진 들어간 전차 제3국에 팔아도 돼요? 라고 물어봐야 하는 거죠. 독일이 안 돼 라고 하면 못 팝니다. 엔진 없이 전차를 어떻게 팔아요? 이걸 수출 승인권이라고 합니다. 독일이 한국 무기에 목줄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터키에 전차를 수출하려고 했는데 독일이 안 돼 라고 했어요. 터키가 쿠르드족 문제 때문에 독일이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무산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핵심 부품을 남한테 의존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이 뭘 했을까요? 엔진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산 엔진 개발에 뛰어들었고 2026년 현재 결실을 맺었습니다. HD 현대건설 기계가 만든 DV27K 엔진이 이제 K2 전차에 들어갑니다. 올해 1월에 폴란드에 수출할 K2 전차형 엔진 116대를 수주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한국은 독일한테 허락 안 받아도 됩니다. 전 세계 어디든 마음대로 무기를 팔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수출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차 빌려서 택시 영업했어요. 차 주인이 오늘은 차 못 빌려줘 라고 하면 영업 못 하는 거죠. 이제는 내 차를 샀습니다. 24시간 아무 때나 영업할 수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고요. 한국 방산이 진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 건 이 엔진 국산화 덕분입니다. 네 번째 원인입니다. 한국은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무기 수출하면 여기 전차요, 돈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폴란드 사례를 볼게요. 한국은 폴란드에 전차만 판 게 아닙니다.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폴란드형 K2를 폴란드에서 직접 만들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부품 공급망도 폴란드에 구축해주고 정비센터도 지어주고 폴란드 기술자들한테 기술 이전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전차 사는 게 아니라 전차 산업 전체를 얻는 것이 됩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기술도 배우고 나중에는 자기들 손으로 전차를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물건 하나 사는 것과 산업 전체를 얻는 것.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에스토니아 사례도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을 사기로 했는데요. 계약 조건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의 20%는 에스토니아 현지 방산업체에 재투자한다. 한국이 받은 돈 중 일부를 에스토니아 기업들한테 일감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에스토니아 정부도 좋고 에스토니아 기업들도 좋고 한국도 물건 파니까 좋은 겁니다. 이런 방식을 상생형 수출이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동네에서 장사하는데 그냥 치킨만 파는 게 아니라 동네 쌀집에서 쌀 사고 동네 채소 가게에서 양배추 사고 동네 배달 대행 업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전체가 그 치킨집을 응원하게 됩니다. 저 집은 우리 동네 발전에 도움되니까 단골 가자. 가 되는 거죠. 한국이 유럽에서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 한국 무기가 얼마나 팔리고 있을까요? 폴란드는 한국 방산 수출의 46%를 차지하는 가장 큰 고객입니다. 2022년에 1차 계약을 했는데요. 이건 긴급하게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거였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급하게 무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2026년 지금 진행 중인 2차 계약은 차원이 다릅니다. 폴란드 국방의 근간 자체를 한국 무기로 바꾸는 수준이에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폴란드 육군과 공군의 핵심 장비가 전부 한국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도 큰 건이 진행 중입니다. 루마니아가 주력전차 216대와 지원 차량 76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규모가 약 65억 유로, 우리 돈으로 9조 2천억 원입니다. 한 나라에서 한 번에 9조 원어치 무기를 사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사되면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단일 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루마니아 국방부는 올해 1월에 이 사업 절차를
대폭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한테 유리한 신호죠. 가장 상징적인 건 독일입니다. 독일은 한국 방산의 라이벌이었잖아요. 그 독일이 이제 한국한테 배우러 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 현지에 탄약과 미사일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인 독일 땅에 한국 공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독일이 이걸 허락했을까요? 자기들 공장이 녹슬어서 못 만드니까 한국 공장을 유치해서 무기 생산을 맡기려는 겁니다.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이 독일한테 기술 배우러 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독일이 한국한테 공장 좀 지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1월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독일을 추월했습니다. 한국 증시 시총이 3조 2,500억 달러, 독일이 3조 2,200억 달러. 한국이 독일보다 커진 겁니다.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방산기업 주가가 1년 사이에 75% 넘게 올랐거든요. 글로벌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은 AI, 전동화, 재무장, 2020년대의 3대 메가 트렌드를 모두 거머쥔 유일한 시장이 방산 수출이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무기를 팔면 30년 동안 관계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팔고 끝이 아니거든요. 이지보스를 해줘야 합니다. 부품도 계속 공급해야 하고 업그레이드도 해줘야 해요. 이걸 MRO라고 합니다. 유지, 보수, 정비의 약자예요. MRO 시장이 진짜 돈이 되는 부분입니다. 무기 판매 금액의 2배에서 3배가 MRO에서 나옵니다. 전차를 100억에 팔면 30년 동안 정비비로 200억에서 300억을 더 받는 구조예요. 한국은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MRO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완공되면 유럽 전체에 깔린 한국제 무기를 이 센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유럽의 한국 무기 정비는 전부 한국 기업이 한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냉정하게 리스크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유럽의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유럽연합이 한국 무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걸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산 무기 우선 구매 지침이라는 걸 강화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 무기 먼저 사고 외국 무기는 나중에 사라는 규칙이에요. 이 규칙을 피하려면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유럽에서 생산하면 유럽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에 공장 지으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한국보다 인건비가 비싸고 규제도 많으니까요.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유출 위험도 있어요. 유럽에서 생산하려면 기술을 공개해야 하는데 그 기술이 유럽 기업들한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제품 라인업의 한계입니다. 지금 한국 방산의 성공은 K2 전차, K9 자주포 같은 지상 무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부가가치 시장은 따로 있어요. 첨단 전투기, 원자력 잠수함, 정밀 미사일. 이쪽에서는 아직 미국과 프랑스의 벽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이 탈락했습니다. 지상에서는 무적인데 바다와 하늘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세 번째 리스크는 지정학적 변동입니다. 지금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 이유가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이 무기가 급하게 필요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쟁이 갑자기 끝나면요, 유럽의 무기 수요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정치 상황도 변수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은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미군 지원을 줄이면 유럽 국방 예산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방산이 해야 할 게 뭘까요? 첫째, 지상 무기의 성공을 항공과 해양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성공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둘째, AI와 드론 같은 신기술에서 격차를 벌려야 합니다. 지금 개발 중인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이쪽이에요. 조종사 한 명이 드론 여러 대를 동시에 조종하는 기술인데 인구 감소로 군인이 부족한 유럽 국가들한테 아주 매력적입니다. 셋째, 유럽 현지화를 가속해야 합니다. 보호무역주의 벽을 넘으려면 유럽에 공장 짓고 유럽인 고용하고 유럽 기업들과 협력해야 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때 유럽은
한국 무기를 싸구려 복제품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평화에 취해서 자기들 공장을 녹슬게 놔뒀어요. 갑자기 전쟁이 터지니까 전차 한 대 만드는데 5년에서 10년 걸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5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적 덕분에요. 여기에 엔진 국산화로 독일의 목줄에서 벗어났고 상생형 수출로 유럽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과는요. 118조 원의 수주 잔고, 5조 원의 영업이익, 한국 증시 시총이 독일을 추월하는 역사적인 순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2030년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성실한 준비와 압도적인 속도. 이 두 가지입니다. 유럽이 놀고 있을 때 한국은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투자든 사업이든 커리어든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남들보다 빨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방산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공이 KF-21 전투기와 잠수함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